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초이왕이라 보옵소서잖아. 이 나뭇잎에 새겨진 글자가 너무도 선명하지 않사옵니까? 중종은 다시 한번 유심히 나뭇잎을 들여다보았다. 벌레들이 잎을 갉아먹은 자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글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전하, 조초이왕이라 함은 무슨 뜻이옵니까? 조씨가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옵니까? 경빈박씨는 중종 앞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중종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바닥에 놓인 나뭇잎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전하, 이 무슨 회개한 병결한 말입니까? 조씨가 왕이 된다. 조초이왕이라. 경빈박씨는 중종의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처, 미련한 소견인지 모르나 이는 필시 하늘에서 내린 계시가 아닌가 하옵니다. 하면 조씨라 함은 누구를 말하밀고? 경빈박씨는 잠시 말을 끊었다. 이 시점에서 자기가 나선다면 오히려 의심을 살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중종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조초이왕이라. 조씨가 왕이 된다. 나뭇잎에 베인 자국처럼 중종의 이마에도 어두운 골이 베었다. 다음날 중종은 경빈박씨가 나뭇잎을 주었다는 비원을 찾았다. 과연 비원의 나뭇잎 여기저기에 희미하나마 눈으로 확연히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글자 모양의 흔적들이 있었다. 중종은 직접 손으로 그 흔적들을 매만지며 글자를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다. 조초이왕. 분명 공충들이 갉아먹는 자리였다.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가 없었다. 조씨가 왕이 된다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중종은 어젯밤부터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조시성을 가진 신하 한 사람을 애써 외면하며 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신하의 이름은 더욱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조광종.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젊은 인재 조광조의 이름이 뇌리에 스칠 때마다 중종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어져서 더욱 괴로웠다. 중종은 비온을 한 바퀴 돌아 느릿느릿 어전으로 돌아왔다. 나뭇가지 사이로 불러오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무수한 나뭇잎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조광조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듯해서 중종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한편 중종이 비온에서 조광조를 떠올리며 번민하고 있는 동안 경빈박씨의 처소에는 심정과 난곤이 들어와 있었다. 마마, 전하께서는 뭐라 하셨사옵니까? 혹 의심하거나 미심쩍어 하시는지는 않으셨는지요? 심정과 난곤이 앞다투어 아뢰었다.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았소이다. 하오며 경빈박씨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가 엿보였다. 아마도 전하께 우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한 일입니다. 나뭇잎에 새겨놓는 것도 아니고 벌레들이 갉아먹은 자국이 아닙니까? 심정은 여전히 불안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마마. 그렇사옵니다. 조광조 그자를 죽이기 전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난곤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그렇게도 불안하십니까? 두고 보십시오. 조광조의 목숨은 이제 경각에 달렸습니다. 경빈박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심정과 난곤의 불안한 마음에 세기를 박았다. 중종이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보위에 오른 지 10년, 29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조광조는 대사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위로는 임금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헌신했다. 조광조는 중국의 요순 임금 시대의 태평성제를 꿈꾸며 그것을 재현해보려 했던 것이다.
조광조의 정치 성향은 다분히 개혁적이었다. 그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종에게 직언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해할 것은 해하도록 했다. 중종은 조광조를 신임했고 아꼈기에 그의 말이라면 될 수 있는 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했다. 조광조가 고려 말기에 전몽주는 충신이니 공자묘에 종사해야 한다고 아뢰었을 때나 사육신의 정당함을 아뢰고 그 충조를 높이 기려야 한다고 했을 때나 선왕 때부터 있었던 속욕설을 미신의 본거지라 하여 폐하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중종은 이 모든 것을 조정 원로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받아들였다. 조광조는 개혁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여 탕관오리를 가려 하직시키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들을 발본 세번하여 낱낱이 그 죄를 중종에게 아뢰었다. 중종은 그런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든든한 배우 역할을 할 만큼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했다. 그러나 조광조는 비록 유림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조정의 원로 대신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런 조광조가 중종에게 원로 대신들 중 공적이 없는 대신들의 훈작을 없애야 한다고 주청하자 대신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중종도 그 점에 대해서는 쉽사리 조광조의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원로 대신들은 여성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은 옹립한 이른바 반정공신들인데다 이미 10년 전에 내린 훈작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일을 재론한다는 것은 여간 껄끄럽지가 않았던 것이다. 중종이 원로 대신과 조광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조광조를 없앨 기회만 엿보고 있던 원로 대신들은 조광조를 제거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심정과 남곤, 홍경주 등은 경빈박씨와 이빈홍씨를 사주하여 홍녀들에게 비온의 뜰에 있는 나뭇잎에 과일집으로 주초유향이라는 글자를 쓰게 했다. 며칠이 지나자 과일집이 묻은 자리를 벌레들이 갉아먹어 나무집에는 주초유향이라는 글자가 새겨지게 되었고 이것을 경빈박씨가 중종에게 보였던 것이다.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는 중종은 조광조를 의심하는 자신의 마음과 힘든 싸움을 벌이다 결국 조광조를 유배 보냈다. 조정 원로 대신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중종을 아련하여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간언했고 다른 신하들도 조광조가 젊은 세력을 규합하여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조광조를 아끼던 중종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정의 공론이 들끓는 사이 조광조를 살리기 위해 전국 유성들이 일제히 상경에 도성 앞에 모여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다. 조광조를 지지하는 세력에 유기감을 느낀 중종은 결국 그에게 사약을 내렸다. 중종을 잘 볼필하여 중국의 요신시절과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려 했던 조광조의 꿈은 한낱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이 땅의 진정한 개혁 정치를 이루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을 등에 업고 부당한 세도를 부리는 자들을 곤자에서 몰아내려 했던 조광조의 야심찬 계획도 허망하게 사라져버렸다. 조광조의 죽음과 더불어 그를 따르던 신진 세력들도 모두 죽거나 화를 입었으니 이것이 바로 귀묘사화이다.